선교 전략 응답을 맡은 우리 대구 선교사역하고 있고요. 교육학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이런 선교 전략 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선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본부 선교국 김용재 부장님께서 기조 발제할 때 미래 한국 선교 시스템의 큰 방향성, 이 정책은 성장과 성숙이 동시적으로 추구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선교사님들 간의 격려와 선교 사역에 대한 재원들이 우리 특별히 감리교 우리 선교사들 간의 그런 칼라들이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MK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핫 이슈가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오세관 선교사님, 우리 오세관 회장님의 깊은 성찰과 사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관 선교사님이 1회 하와이 때도 오셨었고, 계속 이번에 회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순서에 MK를 넣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얘기하려면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근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렇게 수고한 사람은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 김용재 부장님이 제시했던 것처럼 성장과 성숙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송리도 선교사님의 선교 전략에 대한 논찬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캄보디아에서 부흥회 요청이 있어서 제가 부흥회를 캄보디아 다녀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서원 여기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좀 매시고, 과속을 하더라도 신호등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988년 여행 자유화 조치를 기점으로 한국의 모든 교단들은 폭발적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죠. 1793년 서구 열강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하던 시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200년이 지났고,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지에는 이미 감리교회든 아니든 원주민 교회들의 흔적을 각 나라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는 처녀지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서구교회가 주고 가르치고 돕는 위치에 있었고, 비서구교회는 받고 배우고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하에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슬렘 포교 활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선교 형태가 이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와 함께 선교지로만 여겨졌던 3분의 1 세계 교회의 부흥과 선교 참여 열풍은 기독교의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필리핀 분들이 이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교회들이 큰 규모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 이번 2013년 WCC 선교 선언문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사이버 분야도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특히 유럽교회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가져야 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선교는 선교를 주도하는 입장의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판의 위치에도 또한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한 역사는 짧지만 짧은 시간에 이룬 업적치고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열정으로만 무장된 선교 행위에 대한 부작용들 또한 우리 선교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남영 교수는 긴 역사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실천적 선교 정책, 선교 전략 수립과 상황에 맞는 선교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의 전 영역에서 고도의 압축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한국 선교를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선교가 되게 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전략적 선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정책과 전략적 선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일까? 앞으로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된 한국 선교가 세계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한국 감리교회 세계 선교 정책과 전략에 관한 논찬에 임하고자 합니다. 논찬하겠습니다. 전략적 선교의 목적. 오늘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발제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논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개케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선교 정책 아래 더 좋은 선교 전략들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이 세계 복음화에 효과적이라면 더욱 개성하고 발전시켜 세계 교회 앞에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근원부터 살펴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면서 선교사들이 느끼는 한국 선교의 무질서와 혼란, 불투명과 비효율성에 대한 체감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느끼는 한국 선교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선교, 본국 선교국에서 제시한 선교 정책에서 나온 전략적 선교가 아닌 개인적인 판단과 관행에 따르는 선교, 선교제의 필요가 아닌 한국교회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선교가 그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립자치자전에 이런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 한국 선교의 정책으로 이렇게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향해야 할 물량선교,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고압적 자세를 가진 자민족 중심주의적 일방적 선교 등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개척된 교회들이 자립이나 리더십 이양 등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NQA4 기획연구팀이 발표한 미래 한국 선교 5대 과제 중에서 전략 선교를 첫 번째 과제로 삼은 이유도 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한 선교 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민서 선교사님 본인이 참여하며 기뻐하고 가슴 아파하고 진솔하게 발제한 캄보디아에서 실행되고 있는 4개 외국 감리교회들의 연합을 통한 캄보디아 감리교를 태동시킨 협력 선교 전략 모델을 읽으면서 대부분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감학도 감동 동감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주는 것은 꼭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4개의 외국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한 개의 원주민 감리교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한국 선교의 길이 역사의 길이 남을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제자가 스스로 지적한 대로 초대교회 같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 무거운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이 제도 문제로 인하여 자립의 문제를 이 선교사들이 떠안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 선교 정책들을 세워 나가야 할 텐데요. 여기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수정 로스 성경 번역 등을 비롯해서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소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한국 선교사님 이미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한국 성경이 번역될 정도의 자립도 있던 것이 강했고, 그것을 서양 선교사들이 인정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이 선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선교 정책 수립의 원칙입니다. 바른 선교 정책 수립과 바른 선교 전략 수립은 손각을 다투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선교 정책에 기초한 선교 전략이 나와야 하고, 그 선교 전략에 따라 선교사들의 은사와 처한 정황에 맞게 선교 전술이 개발할 때 더 많은 영혼을 구하는 효과적인 선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은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선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선교의 실행자인 선교사들의 참여에 따라 그 질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그 감리교 본부 우리 태동화 선교국 총무직무대리께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게재한 그 선교 정책을 좀 이렇게 해서 적어놔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선교 기획부에서 그 홈페이지에 제시한 선교 정책, 그 다음에 선교 관리부 김영조 부장님께서 내놓은 선교 정책들을 여기다 함께 적고 이것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선교 정책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시행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가 적진에 투항했을 때 나침반을 가지고 공격 목표를 정하고 공격을 하고 또 빠져나와야 할 것이 바로 이 나침반인데, 그렇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선교 정책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효율적인 선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선교 정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 좋은 선교 정책은 건강한 선교 신학의 토대 위에 만들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선교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아쉬움감을 남기는데요. 감리교 선교 신학, 또 우리 김영주 부장님 어저께 잠깐 말씀하셨던 우리 자신학화, 그 다음에 자선교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시니어 선교사들 우리 이 모임에서 이것들이 지금 나와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3박 4일 앉아서 이렇게 할 수만 있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가 선교 정책에 의한 전략적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본부 선교국이 제시한 선교 정책들이 선교사들을 위한 전략 창출을 목적으로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본부 선교국에 계신 이분들의 사역을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어서 그 본부 부장님들의 이 사역과 선교 현장의 현장이 이분된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또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데, 또 임원들 역시 또 임원들도 앞으로 세워질 우리 오세관 우리 회장님 이후에 또 다른 회장님이 되셨더라도 이 전문적인 것들을 계속 살려나갈 때 보다 나은 더 깊은 현장에 맞는 그런 선교 정책과 전략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 모두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만족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으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선교 정책의 신뢰도는 이해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지요. 선교국에서는 현장 선교사들이 선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하도록 하여 선교 정책을 이해하고 만족하게 여기며 현장의 비전 제시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구조로 전환을 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선교사들의 사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 해결은 본부 선교국이 아닌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 지난 태국에서 신학교 문제로 우리 본부에서 오셔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선교 현장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 열매들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정책의 현장 중심화가 중요한 이유는 현장을 떠난 선교 정책 수립에서는 현장의 선교 전략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선교 정책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 감리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가 한 4, 5년 선교제의 감리교 선교사로 있지만 누가 저에게 우리 감리교회의 한국 감리교의 선교 핵심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아직 정립이 저 나름대로 아직 저도 대답하기가 아직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 선교 전략 수립과 전략적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지 교회와의 적절한 관계 수립은 선교사 개인과 나라 대표 혹은 지역 대표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협력하는 현지 교회와 독립적인 관계인지 의존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상호 의존적 관계인지에 대한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우수한 이론에 비롯하는 것처럼 4P를 말하죠. 처음에 개척자로 파이오니어, 부모님처럼 돌봐주는 페어런시 단계, 동역자로 파트너 단계, 그 다음에 우리 참여, 파티시페이트 단계, 이런 단계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 감리교회나 말레이시아 감리교회는 이미 감리교가 세워져 있고 감독님들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 감독님들과 함께 모이는 아시아 감독회의 회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들과의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17, 18년 동안 스리랑카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내에 정회원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왔고 그동안 해온 사역들이 그대로 스리랑카 감리교단 안에 남아있어 이것이 지속되고 발전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그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미리 세워져 있는 감리교회와의 관계 설정을 여기서 전략적으로 우리 감리교 본부나 아니면 여기에 모이신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깊은 논의가 한 번쯤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 말씀하신 러시아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지속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일들, 또 최근에 네팔 감리교회가 세계 감리교회 협의회에 등록되어져 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한 부분은 찬동을 한 부분은 찬동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준비 단계,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또 다른 세계 감리교회는 KUMC와 KMC 내의 미주연회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우리가 논의가 있어져야 되겠고, 또 필리핀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쏟아붓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UMC 소속 교회인데 이것들에 대한 정립 문제, 또 우리 저는 이제 제가 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태국 감리교단이 이제 세워져야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한 그런 그 정책과 전략, 이것들이 이 캄보디아에서 보여준 좋은 샘플이 모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협력 선교의 관점에서 전략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와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과의 관계, 또 현지 감리교회가 있다면 현지 감리교회와의 관계, 아직 감리교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원주민 교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선교 본부의 그 바른 정책이 세워지고 그 정책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일들이 치루어진다면 그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서 전략적인 선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안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선교회,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그 병폐의 그 키워드가 바로 성화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선교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선교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논찬을 마치면서 우리 한국 감리교의 선교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당면 한 주제 아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은 우리 성육신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국 선교사들은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 자신의 인격적 가마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의 향기를 선교 현장에 풀어내는 성육신적 선교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선교사 리더십을 가질 때 가능한데, 이 길은 우리가 좀 이제까지 배웠던 것에서 좀 마음을 생각하는 품성을 개발하는 일에서 비록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선교 전략이 이제 집중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현지의 지도자 배출에 선교 전략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역 중심 선교에서 사람 중심 선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쯤에는 이제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등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 지도자, 민족 지도자, 이관순, 안창호, 이승만, 김도, 서재필, 이상재, 김규식, 이승훈, 조마식 같은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각 나라의 그런 사역을 이양할 현지 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주력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역 이양을 목표로 교단을 만들었고 또 사역 이양을 계획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 선교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선교사들은 협력 선교가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협력 선교는 인간관계, 즉 선교사와 현지인 간의 또 선교사와 선교사와 또 선교사와 후원교회와의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인격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팀 사역의 가장 뿌리 깊은 장애 요소인 자기 중심적 사고, 소화적 갈등, 경쟁, 대립, 분열, 분쟁 등 인품, 인격의 문제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인격의 힘을 기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품성 개발을 좀 우리가 앞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말로 제안을 하면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제하고 응답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이나 아니면 또 질문사항이 계시면은 질문의 대상이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정말 감동적인데 오늘 지금 주제 이슈가 선교 전략이잖아요. 전략에서 93년에 가셨을 때 캄보디아를 어떻게 봤고 어떤 전략이 캄보디아를 회복하겠다. 그때 가졌던 전략은 어떤 전략이죠?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 소명을 받고요. 한 10년 열심히 나름대로 선교 훈련 내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신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93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6월에 하나님